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단독으로라도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장 집무실 등 5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내부 상황 보고서에 적힌 시간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이자 2024년 대선의 향방을 가를 미국의 중간 선거가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치러지고 있습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초박빙 판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받은 자금의 사용처와 이 대표의 공모 여부는 밝히지 못했지만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시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만 명을 넘어 54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다음 달로 예상되는 7차 유행에 대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는 재개발 조합에 맡겨뒀던 입찰 보증금을 회수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에 가입하던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창단 2년 만에 첫 통합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첫날부터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SSG는 무결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뤘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7도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희생자 명단 공개를 고리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단독으로라도 제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치 수단화하려는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이태원 파리, 죽음마저 희생시키는 비열한 정치라고 비난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의 죽음과 국민적 슬픔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정치적 이용을 하겠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개인 의견일 뿐이며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최민희 전 의원이 희생자의 이름과 나이를 알고 추모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진성준 의원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희생자들의 신원을 직접 밝히며 역공을 폈습니다. 왜 영정도 없는 국화꽃다발이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묵념하고 향을 살라야 합니까?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는 한치에 물러섬 없는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의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안 의결을 이번 주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수사 결과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민께서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해서 다만 국정조사 요구안 등이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선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관계기관 55곳을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이태원역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용산서장실과 용산구청장실,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의 휴대전화와 헬로윈 안전대책 문서와 전자서류, 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오래전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어떻게 초동 조치를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이태원 현장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경찰이 지난 2014년 작성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2005년 상주 콘서트 합사 사고를 계기로 만들기 시작해 2014년에 완성된 겁니다. 문서에는 실제 사고가 벌어졌을 때 경찰은 어떤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당시 점검표는 얼마나 지켜졌을까? 체크리스트 가장 위를 신고 접수와 긴급 출동 항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위치로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대 등의 출동 지시를 내릴 것, 소방 등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것 등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에서는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의 압사 등을 호소하는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7건이 현장 출동 없이 묵살됐습니다. 기동대는 참사가 나고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왔고 소방에는 공조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112 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실의 상황 보고와 전파 항목입니다. 매뉴얼에는 재난 상황을 파악한 뒤 지휘관과 참모에게 즉시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책임이 있는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빗발치는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채 긴 시간 모습을 감췄습니다. 결국 서울청 상황실의 공식 보고는 자정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유미진 총장이 언제부터 자리 비운지 알고 계십니까? 몇 시부터 근무인지 아시죠? 후반 근무이기 때문에 전반 근무입니다. 18시부터 01시까지.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항목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가장 마지막에는 현장 지휘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신속히 나타나 현장 지휘 본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건 밤 11시 5분쯤. 차량 이동을 고집하느라 현장 도착은 1시간 가까이 지체됐고 현장 지휘본부 전환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용산 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서울청장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 서장? 관련 항목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매뉴얼과 점검표는 있었지만 경찰 지휘부 누구도 이에 따라 참사를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손을 덜덜 떨며 언론 브리핑을 했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도 특수본 입건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소방 내부에선 참사의 책임을 소방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튿날 새벽 모두 4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주관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 갈수록 늘어나는 사상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를 든 왼쪽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이 포착되며 당시 SNS를 중심으로 최 서장을 향한 격려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방 364명 등 848명이 동원되었고 소방차 94대 등 143대가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최 서장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선상을 빠져나가진 못했습니다. 경찰과 용산구청 책임자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겁니다.
참사 발생 전 경찰이 공동 대응을 요청한 2건에 대해 구급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엔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점 등을 특수본이 살펴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소방 내부에선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소방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엔 최 서장의 입건에 화가 난다는 글이 300개 넘게 올라왔고 일부 SNS 게시물엔 경찰이 최 서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날선 비판이 담겼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소방서장님을 잘못된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반면 경찰 내부에선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게만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한 경찰관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려 책임 떠넘기기로 비칠까 조심스럽지만 재난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법적 지위는 긴급 구조지원 기관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우리의 총선격인 미국의 중간선거가 현재 치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지난 2년의 평가일 뿐 아니라 2024년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미국 중간선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네, 버지니아주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간선거 투표가 지금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주별로 투표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전국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버지니아는 저녁 7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까지 투표소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투표가 끝나는 하와이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마감이 됩니다. 지난 주말 끝난 사전투표는 전국에서 4,500만 명이 참여해 4년 전 중간선거보다 1,000만 명 이상 높았습니다. 중간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선거는 워낙 집권 여당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선거 판세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여당인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하원은 435석 전체를 놓고 선거가 치러지는데 야당인 공화당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공화당 당선이 유력한 지역이 214석 정도로 집계되는 가운데 경합 지역 가운데 4석만 더 확보해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사 기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10석 이상 차이로 공화당이 이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100석 가운데 35명을 뽑는 상원은 여야가 박빙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원은 여야가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는데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네바다 등 경합 지역 5곳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민주당이 상원 주도권을 지킬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공화당 지지율이 높아져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전망입니다. 박빙 지역의 경우 재검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선 우편 투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해 최종 결과는 며칠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운명도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은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비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탈세 의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수사 등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악관은 앞으로 의회에 잇따른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해서 새로운 정책 추진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하원 모두 야당인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중대 발표를 예고했는데 공식 출마 선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 선거
직후부터 사실상 2024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주도권은 더욱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주 투표소에서 YTN 권중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기소하며 밝힌 혐의는 구속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1억 원을 가로채 실제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돈은 6억 원이지만 남 변호사가 이들의 요구에 따라 4차례에 걸쳐 마련한 돈 전체를 불법 수수액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불법 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정민용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부원장을 체포할 때부터 지난해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돈의 성격을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못 박은 건 금품 조성부터 전달 과정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됐다는 의미라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드러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을 실제 어디에 썼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구속기간 내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입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정점인 이재명 대표의 공모 여부도 공소장에 명시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공소장에 적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과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남욱 유동규 일당과 유착해 각종 선거 지원과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며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기소를 두고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대장동 공범으로 몰아가고자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서 전 장관이 낸 구속 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구속 17일 만에 석방입니다.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 전 장관 측이 낸 구속 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석방되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1억 원과 피의 사실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주거지 변경 시 신고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 등 더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발부였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날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임박한 서 전 장관부터 먼저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만기가 오는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쯤 두 사람을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석방에 대해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핵심 윗선으로 꼽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기소 이후엔 이들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황 의원이 직접 한 장관을 고소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할 뜻이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첫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단속을 지목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결위가 파행한 것은 물론 회의장 밖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당사자인 황 의원은 소영웅주의와 관종에 매몰된 한 장관이 튀는 발언으로 천박함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데 이어 한 장관이 즉각 사퇴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공연히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습니다. 민주당도 한 장관을 겨냥해 안하무인이다, 국회가 우습냐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문건을 보고 읽었던 것으로 보아서 미리 준비한 발언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가 계속된단 말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사과 안 하고 있다고 국민 모독이다, 국회 모독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죠. 한 장관은 또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에둘러 꼬집었습니다. 예산 논의를 위한 국회에서도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예산 정국이 본격 펼쳐진 가운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습니다. 하나같이 민생에 방점을 찍었는데 법인세 등의 쟁점을 두고는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정부 제출안보다 2조 원 많은 액수를 제시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 약자,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7,667억 원을 책정해 연말정산 때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 구간별로 100만 원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소비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통해서 환급해 드리는 재원입니다. 또 안심전환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리고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 영유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도 내놓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은 사업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노인 일자리가 줄었다며 폐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내용을 조정했고 숫자도 더 늘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령대가 11% 정도가 60대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사회 서비스형 간병인이나 경비나 평균 120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3만 8천 개를 늘린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 삭감된 민생예산 복원과 초부자 감세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여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이 있는 곳도 다 이 지역화폐 발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부세 완화 등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왜곡하고 있다는 여당 주장에는 팩트체크를 하자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소위 팩트체크를 갖고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만 명을 넘어 54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재유행을 앞두고 정부는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종률이 3%대에 머물러 비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만 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7만 1천여 명 발생했던 지난 9월 15일 이후 54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화요일에 발표된 신규 환자를 봐도 한 주 지날 때마다 앞자리 수를 갈아치우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증가에 발맞춰 위중증 환자도 지난 4일부터 닷새째 계속 늘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추가 접종은 1, 2차 기초접종 이상 마친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으로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부터 4개월 지나면 맞을 수 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BA1 대응 개량 백신은 지금 접종할 수 있고 화이자의 BA45 대응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mRNA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맞아도 됩니다. 현재 겨울철 백신 추가 접종률은 인구 대비 기준으로 2.9%에 불과하고 고위험군인 60세 이상도 8.6%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약률도 18세 이상 성인은 인구 대비 3.9%, 60세 이상은 11.3%에 그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3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65%는 백신을 이번 동절기 백신을 맞아주지 않으면 그만큼 면역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60세 이상을 포함한 고위험군은 모두 개량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겨울철 유행 전망과 방역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자금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재개발 조합에 맡겨두었던 입찰 보증금을 회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에 가입하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재개발 사업장입니다. 시공을 맡은 한 건설사는 최근 입찰 보증금 10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당장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 아니라면 회수하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도움된다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조합 사업비로 사용되고 조합에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받는 게 통상적인 만큼 자금 유동성과 관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중에서도 금융비용 상환을 위해 현금 확보에 나서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입찰 보증금 회수 등 자금 수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7천억 원 규모 서울 둔촌주공 PF 차원 발행 때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투입됐을 정도입니다. 대규모 사업장마저 차환에 실패하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건설사, 시행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상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산업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중견 중소 건설업계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네, 사실상 지금 일부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 사업을 위한 PF는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견 중소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농협, 신협 등이 올해 신규 PF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금융권 대출이 쉽게 이뤄지던 부동산 호황기 때는 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PF 보증가입도 급증했습니다. 매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서 인기가 낮았던 제도인데 요즘은 보증 없이는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건설 부동산 업체가 보증받은 PF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넘게 증가했습니다. 금리 인상 및 주택경기 둔화로 통상적인 PF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공사 보증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8월까지 도산한 건설사는 8곳으로 집계됐는데 매출액이 500억 원을 넘는 중견 건설사 3곳도 포함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조기 상환권을 행사하기로 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과 대주주인 태광그룹을 통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건데 시장 혼란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국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예정대로 조기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만기일을 단 이틀 앞두고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금융당국 주도로 5,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흥국생명의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4대 시중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대주주인 태광그룹에서 추가 자금을 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보험사는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어서 건전성 제고나 유동성 확보 목적이 아니면 RP 발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당국이 차환 발행을 위한 건 유동성 확보에 해당해 RP 발행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자금 확보에 물꼬를 터줬습니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은 연말 지급 여력, 즉 RBC 비율에 대한 걱정 없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들이 150% 이상의 RBC 비율을 유지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가지고 바로 상환을 했다라고 하면 그 RBC 비율이 150%를 하회하게 되는. 일단 이번 조기 상환으로 급한 불은 어느 정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요. 콜옵션 미행사로 인한 여러 가지 시장 잡음들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라 투자자들 대부분 자금 집행을 완료했다는 점과 회사채 불안이 여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금 시장 경색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중국의 공군력을 총망라하는 대형 항공 전람회가 열렸습니다. 중국판 킨잘, 타우러스 등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면서 미군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하이 에어쇼의 주인공은 올해도 제니시 편대가 맡았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종으로 미군 F-22의 대항마이자 중국 공군의 주력입니다. 已然成为了我们人民空军捍卫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的尖刀力量. 지난 8월 타이완 봉쇄 훈련에 투입됐던 공중 구뷰기도 이번 에어쇼에서 육중한 몸을 하늘로 띄웠습니다. 개막 나흘 전 주하이에 도착한 훙6 폭격기엔 못 보던 미사일이 달려 시선을 끌었습니다. 미군 요격 시스템을 뚫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탄도탄 킨잘과 비슷합니다. 一方面的话是固定目标，还有一方面的话就是可以打击慢速移动目标，打击包括航母在内的这些大型的水面舰艇。 우리 공군이 도입한 스텔스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와 빼닮은 무기도 노출했습니다. 중국판 F-35로 불리는 FC-31 스텔스기의 시험 비행이 올해 처음 공개될 거란 기대도 높습니다. 중국의 FC-31 스텔스 전투기는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와 성능과 재원이 비슷해 앞으로 수주전에서 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수로 떠오른 각종 무인기와 요격 시스템도 총망라됐습니다. 또 자체 개발에 성공한 여객기, 비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안정성을 과시했고 최근 T자형 구조를 완성한 우주 정거장 모듈을 전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세계 인류 군대 건설을 당원에 못 박은 시진핑 집권 3기. 이번 에어쇼에서도 미국에 도전하는 야심이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가장 논쟁적인 의제는 손실과 피해입니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겪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지원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개념인데요.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여름 1,700여 명이 숨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입니다. 기상이변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이 1%도 되지 않습니다. Those who contributed least to the climate crisis are reaping the whirlwind sown by others. And many are blindsided by impacts for which they had no warning or means of preparation. 기후위기가 닥친 건 수백 년에 걸쳐 선진국이 뗀 화석 연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발도상국들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피해국들은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이 피해만큼 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he climate crisis is tearing us apart, limb by limb. Extreme storms and floods continue to destroy our crops and homes and infrastructure.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는 선진국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우리 돈 11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일도 피해국에 2천여억 원을 돕기로 했고 영국은 친환경 성장 지원금을 3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만 강조할 뿐 책임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창단 2년 만에 첫 통합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첫날부터 단 한 차례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SSG는 무결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가을 야구 10경기 연속 만원 관중을 기록한 한국 시리즈 6차전. 3회 키움 임지열이 폰트를 상대로 투런포를 치며 선취점을 냈지만 SSG는 전병호의 악송구를 틈타 따라붙었습니다. 6회 이정우의 솔로포로 또다시 달아난 키움. 하지만 키움 수비는 포구 실책으로 흔들렸고 SSG는 요키시를 상대로 김성현이 2타점 결승타를 날리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김광현은 9회 마운드에 올라 팀의 승리를 마무리했고 선발 폰트는 한국 시리즈 2승을 거뒀습니다. 창단 2년 만에 첫 통합 우승. SK 와이번스 시절을 합치면 12년 만의 통합 우승입니다. 매 경기마다 정말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계속된 승부였습니다. 상대에게도 존경을 표하고 싶고요. 그동안 선수들 많이 인내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코치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정말로 대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최우수 선수로 뽑힌 40살 김강민은 동갑내기 추신수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반지 꼭 찢자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좀 벅차올랐어요. 20대 때는 그냥 좋기만 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근데 40대 때는 눈물이 나네요. 정규 시즌 단 하루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SSG. 한국 시리즈까지 무결점 우승에 성공하며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여자 랭킹 1위 최정 구단을 꺾고 생애 처음으로 삼성화재배 월드 바둑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한국 기원에서 열린 결승 3번기 2국에서 184수 만에 불계승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아 아침에는 제법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또 현재 서해안과 충남,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6도, 대전 7.2도, 광주는 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7도, 대전 18도, 대구 20도, 울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다행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이자 2024년 대선의 향방을 가를 미국의 중간선거가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치러지고 있습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초박빙 판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단독으로라도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장 집무실 등 5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내부 상황 보고서에 적힌 시간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받은 자금의 사용처와 이 대표의 공모 여부는 밝히지 못했지만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시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만 명을 넘어 54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다음 달로 예상되는 7차 유행에 대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는 재개발 조합에 맡겨뒀던 입찰 보증금을 회수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보증에 가입하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의회 권력을 좌우할 중간선거 투표가 현지 시간 8일 미국 각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버몬트주가 미국 동부 시간 오전 5시, 한국 시간 오후 7시에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했고 뉴욕, 뉴저지 등 11개 주가 오전 6시, 한국 시간 오후 8시에 투표소 문을 열었습니다. 나머지 주도 한국 시간 오후 9시에서 10시에 투표가 개시됐습니다. 이 선거 결과의 윤곽은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날 밤 늦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대체로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지지만 상원은 초박빙의 혼전 양상입니다. 지금은 거대 양당이 의석의 절반씩 나누어 가진 상황이어서 한 자리라도 더 가진 당이 상원을 좌지우지하게 될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상원 선거의 태풍의 눈으로 꼽히는 조지아주. 민주당의 목사 출신 라파엘 워너과 공화당의 미식 축구 선수 출신 허셸 워커가 맞서며 여론조사 기간마다 승자 예측이 다릅니다. 특히 군소정당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서 한 후보가 절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재대결하는 조지아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If you don't vote, if you don't do the right thing, you can't complain. 선거 막판 민주당과 공화당이 총력전을 벌인 펜실베니아주. 민주당 현역 상원 의원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가 박빙 대결을 벌인 네바다주. 지난 대선 때 0.3%포인트 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던 애리조나도 선거 결과는 안개 속입니다.
50대 50으로 의석이 양분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한독에 민주당이 장악해왔지만 선거 결과 단 한 석 차이로도 다수당이 결정됩니다. 지원 유세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선거 승리를 기대했지만 하원은 쉽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The Democrats win the House. I think it's going to be tough, but I think we can. I think we'll win the Senate, and I think the House is tough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컨벤션 효과를 노린 대선 재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I'm going to be making a very big announcement on Tuesday, November 15th at Mar-a-Lago in Palm Beach, Florida. 벌써 선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을 거론하는 공화당 후보들도 있는 만큼 초박빙 지역을 중심으로 재검표나 소송 등을 거치며 최종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는 5명의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 후보들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선거 분석 매체들은 이 가운데 4명의 당선이 유력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앤디 김 민주당 의원과 재선을 노리는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의원, 공화당의 영김 의원과 미셸 박 스틸 의원입니다. 선거 분석 매체 538은 이들 4의원의 무난한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앤디 김은 85%, 메릴린은 99%, 영김은 98%, 미셸은 81%로 당선 확률을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선거 예측 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도 4의원의 당선 확률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계로 김창준 전 의원에 이어 26년 만에 3선에 도전하는 앤디 김은 뉴저지 3선거구에서 평균 지지율 50%를 넘으며 꾸준히 앞서고 있습니다. I want them to feel pride. Pride in who they are, pride in AAPIs, and pride in our place in this nation. 반면 데이비드 김 후보는 당선 확률이 79%에 달하는 히스패닉계 지미 고메즈 후보에게 한참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아시안계 떠오르는 스타로 평가받았지만 선거구 조정으로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65%로 늘어나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국 중간선거에 도전한 한국계 후보는 주의회와 시의회, 지방정부 선출직 등 모두 40여 명이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남 의령군의 초청을 받아 공식 행사에 다녀왔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실은 시제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구청장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일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구청장실은 이번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압수수색은 어느 부서 진행했습니까?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 서울을 떠나 경남 의령을 찾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행적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용산구 자매도시인 의령군의 초청을 받아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는 게 박 구청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이 사실은 집안 시제를 모시러 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령은 박 구청장의 고향입니다. 집안일, 시제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경 의령 군수 만나셔서 10분 정도 짧게 티타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령군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오태원 의령 군수를 만난 사실은 확인했는데 축제 기간 동안에 이제 29일 날 용산구청장이 오셔가지고 군수님하고 감당을 하시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뭐 이야기하시고 잠시 이야기하고 그래 갔습니다. 두 지자체장이 왜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박 구청장이 면담 후에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박 구청장이 현장을 2차례 살펴봤지만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구청의 해명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령 일정을 마치고 상경해 저녁 8시 20분쯤 구청에 도착한 박 구청장이 귀갓길에 현장 인근을 스치듯 지나간 것일 뿐 제대로 살핀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3차례나 진행된 헬로윈 안전대책회의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참사 이후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던 박희영 구청장. 박 구청장의 책임은 조만간 진행돼 경찰청 특수본 소환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주요 기관장들의 거취에 대해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인사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거듭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총장 등에 대한 파면을 압박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관련해 사의를 밝힌 사람도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질을 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러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 같은 때 보면 그 당시 해수부 장관께서는 다 수습하시고 8개월 후에 사퇴하셨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을 바꾸는 건 후진적이라면서 아직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뭐 하고 하면 또 2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그럼 행정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책론, 경질론에 선을 그은 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도 일단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우선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오늘이라도 사퇴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도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길이 더 어려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한덕수 총리 경질,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입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론은 계속 제기됐습니다. 저라면은 뭐 정책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일. 대통령실은 사고 수습 이후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면을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정치권에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수석이 강승규 수석과 대화를 나누며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썼다가 지운 사실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두 수석은 사적 대화였고 국감 상황에 대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국회 모독 거짓말의 여왕이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을 질타하는 국감 도중 김은혜 홍보수석이 펜으로 쓴 건데 황급히 글자를 지운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고 국정감사를 모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김 수석과 강 수석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사적 대화였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적 대화라면 대화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바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죠.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야당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김은혜의 거짓말 여왕은 계속 거짓말로 또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슴 절절하게 아파 죽겠는데. 김대기 비서실장도 두 수석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서 진땀을 흘렸고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입이 뭐 10개라도 말이 없고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메모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끼던 여당에서조차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적절치 못한 어떤 메시지를 필담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당사자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사과도 했고 결국 두 수석은 국감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야당에선 두 사람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당분간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반환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어제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기르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을 대통령 기록관 측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료값을 포함해 월 250만 원으로 산정된 지원금은 행정안전부 측이 정한 금액인데 자신들이 직접 요구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이 답답하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풍산개 정부 반환 논란과 관련해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련 부처들과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반환하면서 생긴 논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야당 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풍산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답변 똑바로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료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외국으로부터 받는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도 문 대통령 저도 잘 알아요. 네? 다른 곳을 정하여 사육 보존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령을 고치조가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이 국가 기록물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입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나한테 그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묶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공여자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의 칼끝,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과정부터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민간 업자들과 유착해 선거 지원과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앞둔 2014년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는 이번 기소에선 제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와 묶어 포괄 일죄 적용을 검토했다가 일단 접은 겁니다. 그러나 해당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해온 검찰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뇌물죄 추가 적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김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만 기소하면서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이후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각종 금품과 선거 지원의 대가로 사업상 특혜가 오갔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과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 돌입을 저울질하는 중입니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 함께 정 실장을 여러 차례 거론한 것도 본격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등 3명이 형제처럼 지냈고 성남시의 개발 정책에 대해 많은 내용을 주고받으며 민간 사업자와 유착 관계를 형성해온 곳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겨냥한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사실상 최고 윗선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자금에 연루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루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조만간 정 실장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경우 이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한국전력이 배전 업체들의 공사대금을 반년씩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일부 공사비를 깎으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한전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업체들의 반발에도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 협력업체에 줄 돈 없다는 식으로 밝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한전에 대한 정부의 긴축 압박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력은 배전 협력업체들의 반년제 공사대금 2,300억 원을 안 주면서 일부 공사비는 40% 넘게 깎도록 공사대금 계산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모세혈관을 책임지는 배전 전문업체들이 대상인데 당장 전신주를 보수하건 새로 세우건 시공 통보는 이어지고 있어서 미지급 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 도중에 공사비 계산법을 바꾸고 밀린 돈도 새 계산법대로 지급하겠다는 한전 계획이 일종의 갑질 아니냐는 YTN 보도가 나오자 한전은 개선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영지원 부사장이 직접 챙기고 간담회를 열면서 업체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한전은 수차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공사대금 계산법인 품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계산법을 묶인 대금에 일괄 적용해서 지급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꺾지 않았고 배전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인 협회와 협의를 통해 품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 통보, 시공 지시는 계속 오늘도 내려지고 있거든요. 예상부족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는 돈은 없는데 일부터 일단 시키고 보면 최악의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전은 안전 때문에 공사 방식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계산법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년째 일부 공사비를 안 주는 건 새 계산법으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 협력업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금 지급을 안 하는 것도 계산법 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돈과는 상관이 없다는 한전. 하지만 취재진은 한전 예산 담당자의 전혀 다른 얘기를 확보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돈을 주려고 하면은 제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걸 조달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진짜로 돈이 없어요.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한전을 향해 계속해서 긴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이내 사실 더 줄이라고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에 대한 정부의 긴축 압박 여파가 협력업체에까지 영향을 끼친 거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공사비 지급 축소는 한전의 신용도 위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 압박을 받는 한전이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공기업이 심각한 신용도 하락을 겪게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에 대해 정식 조사로 전환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노동계가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인 그룹 회장을 입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하주차장에서는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식 결과가 늦어지면서 정작 화재 원인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지하 주차장에서 난 불로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사고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1일 대전고용노동청은 김영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하청업체 2곳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실질적인 최고 경영책임자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입건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이자 현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재 참사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 책임자인 정시선 회장을 입건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대전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영업이 중단된 현대아울렛에서는 지난 3일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들을 빼낸 데 이어 이번에는 지하층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지하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빼내고 내부 청소를 진행하기 위해 작업자를 투입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지 민간업체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점검으로 곧바로 지하층에 대한 청소가 이뤄지고 영업이 재개되는 건 아닌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전노동청은 현대백화점 측이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지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웃렛 안전관리 담당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감식 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화재 원인이나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 중요한 사실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재 재현 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에서 전동차가 고장나 10여 분 동안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들이 모두 내렸다가 다음 전동차로 옮겨 타면서 퇴근길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충남 보령 동대동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4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있던 김치 냉장고 쪽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전북 고창군 공읍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84살 남성이 긴급히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이 모두 타 소방 추산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부산 성북동 신항만에서 대형 컨테이너가 주차된 화물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3살 남성이 운전석에 끼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하역 작업을 하던 지게차가 쌓여있던 컨테이너를 건드리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엽니다. 이후 인근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 추모 공간과 이태원 파출소, 이태원 119 안전센터를 연이어 방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태원 파출소와 유실물센터 방문에 이어서 오늘도 이태원 참사 현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아서 참사 당시 상황 브리핑에 참석하고 일선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이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대응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 오후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전망과 향후 계획을 브리핑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서는 7차 유행의 규모 등 전망치와 백신 접종 등 대응책이 발표될 거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초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6명 등 모두 14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기소한 첫 사례죠.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공연계는 추모곡 연주 등 각자의 방식으로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공연장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연주자 입장에 첫 곡 연주 후에 박수를 삼가주시고 연주 후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저녁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린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콘서트입니다. 추모곡으로 자주 쓰이는 엘가의 림로드로 시작했습니다. 애초 예정에 없던 곡인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연주가 끝난 뒤 관객의 침묵 속에 지휘자는 조용히 퇴장해 예를 갖췄습니다. 같은 시각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현장도 마찬가지 분위기였습니다. 레퍼토리에 없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첫 곡으로 연주하고 묵념이 뒤따랐습니다. 서울시 합창단은 바흐의 칸타타를 노래한 뒤 모두 고개를 숙였고 관객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고려가요를 재해석한 가시리 연주 때에는 애절한 곡조와 가사로 눈시울을 붉힌 관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무거워진 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공연이 취소된 가운데 그나마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예술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대에서는 상당수 예술가들 역시 추모의 메시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창업의 뜻이 있는 대학생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학교를 계속 다니며 창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이 이를 가능하도록 학교 내에 창업대학을 설치해 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40여 명의 학생이 모인 마케팅 기법 강의 시간. 이 학생들은 모두 소속 학과가 제각각인데 이번 학기부터 함께 강의를 듣습니다. 이들이 속한 곳은 학교 측이 새로 설립한 창업대학. 창업대학은 창업학기와 창업활동 프로젝트 두 단계로 운영하는데 이들은 창업학기 소속으로 선발돼 창업 관련 기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학기 과정을 거친 학생 가운데 테스트를 거쳐 선발한 15명은 3학기 동안 창업활동 프로젝트 교과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과 창업학 학사 취득 등의 혜택을 받고 우수팀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창업지원금도 지급됩니다. 휴학 등 학업 중단 없이 창업에 몰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우선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함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천대가 교내에 새로 설립한 국내 첫 창업대학. 창업 준비와 함께 기업 전문가를 만나 협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보장해주고 또 그리고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거든요. 그걸 도와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겁니다. 창업보육센터와 함께 시제품 제작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에 이어
이번 창업대학 설립으로 가천대가 학생 창업에 가장 적극적인 대학으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전남 진도는 우리나라 민속학의 보고이자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고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진도에서 열정의 남미 사진전과 남종화 협업 특산품 판매전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리랑과 강강술래, 잡가 등 진도에 가면 저절로 흥이 납니다. 남미는 카니발과 탱고 등 열정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진도에서 서울 부에노스아이레스 마주보다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거대한 예술품 같은 도시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합니다. 가슴 뛰는 탱고 리듬에 처음 보는 사람도 하나가 됩니다. 굉장히 두 지역 모두 예술과 정이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런 영감들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가장 어울리는 곳이 진도의 이 한옥. 사진전이 열리는 곳은 남종화의 대가 소치허련의 혼이 살아 숨쉬는 울림삼방예술촌입니다. 최근에 레트로에 맞게 젊은이들하고 또 새로운 진도를 찾으시는 이제 관광객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체험 관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묵산수화 작품은 자연을 그대로 담은 천연 염색과 어우러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소치허련 선생님의 남종화 작품과 그다음에 천연염색한 제품을 같이 협업을 진행해가지고 베개류, 스카프류, 손수건류 등을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관람객들도 많이 좋아들 하시고 계세요. 다음 달에는 진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한 전국 사진 촬영 대회 당선작 전시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로봇이 팔이나 다리를 생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텐데요. 다리를 부드럽게 폈다 오므리면서 물과 육지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지느러미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초소형 로봇까지 이른바 소프트 로봇의 개발이 국내외에서 한창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거북이 로봇입니다. 실제 거북이가 수영하는 것처럼 두 개의 앞다리를 이용해 물속에서 유유히 이동합니다. 물론 육지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데 네 개의 다리를 이용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이 진짜 거북이의 움직임과 유사합니다. 모래사장 위에서는 네 발을 이용해 기어갑니다. 로봇이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비결은 쉽게 변형이 가능한 다리에 있습니다. 육지에서 걸을 때는 다리 끝부분을 사람이 주먹을 쥔 것처럼 부드럽게 맙니다. 반면 물속에서는 말았던 주먹을 펴 마치 노처럼 이용합니다. So what we've developed is a morphing limb platform that can switch back and forth between a flipper-like morphology and a leg-like morphology, and it allows the robot to accomplish efficient locomotion both in water and on land.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2.5cm 크기의 초소형 수상 로봇입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하이드로젤을 구동기로 만듦으로써 신축성을 높이고 전력의 효율성도 높여 2.5V의 낮은 전압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기존 하이드로젤 소재는 수분을 함유해 전극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세계 최초로 금속 나노 입자를 코팅해 이런 문제점을 극복했습니다. 저희들은 자기조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노 입자들이 두껍게 코팅하는데 그 두꺼운 정도가 100나노미터 이하의 얇은 두께입니다. 그러면서 전기 전도성이 기존보다 10배 이상 상당히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져서 그런 성능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로봇이 사람이 직접 관찰하기 힘든 곳을 정찰하거나 의료용으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기지인 중국 정저우 공장이 코로나19 확산을 피해 탈출한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시급의 17배에 달하는 위로금을 내걸었습니다.
중국 현지 경제 매체들은 정저우 공장을 운영하는 타이완 업체 폭스콘이 최근 인력 채용 공고를 내면서 시급 30위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고향으로 돌아간 숙련 노동자들이 돌아오면 위로금 500위안, 우리 돈 약 9만 5천 원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폭스콘은 10월 매출을 발표하면서 정저우 공장 봉쇄 등에 따라 4분기 전망을 하향 조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스타워즈의 새 시리즈인 어콜라이트에 배우 이정재 씨가 캐스팅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어콜라이트 출연 배우로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이정재 씨가 아만들라 스탠버그, 매니 자신토 등과 캐스팅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물인 이번 시리즈에서 이정재 씨가 어떤 배역을 맡을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아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아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지방은 오늘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6도, 대전 7.2도, 광주는 6.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7도, 대전 18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는데요. 다행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